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렌드와 실제 구축 방안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과 발표를 함께할 퓨어스토리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스페셜리스트 김태훈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웨비나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퓨어스토리지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신규 기술 트렌드와 요건, 수많은 컨설팅과 도입 사례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링, 분석 플랫폼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대응 전략과 제조 IoT, 유통 및 금융업계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데이터 분석 플랫폼 컨설팅과 구축 전문 회사인 IM그루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웨비나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션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Q&A 창을 통해 질문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3분께 치킨 세트를 드리고요. 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15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네, 시작에 앞서 저희 퓨어스토리지의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신 IM그루 신창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그루의 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에 진행하였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진화와 데이터 허브 웨비나의 시청자분들의 많은 호응으로 두 번째 웨비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렌드와 실제 구축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웨비나에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인프라만 보시던 분들에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린 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설명해 주신 유통, 제조, 금융의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현대화를 통해 각 산업별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웨비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진화와 데이터 허브는 유튜브 제목으로 검색하면 퓨어스토리지 코리아 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잠시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렌드입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렌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로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한 분석 환경을 개별적으로 또는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S3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분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포커스하고 있고요.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소비 형태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과 같이 카펙스에서 오펙스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IT 리서치 기관에서 예측하듯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전환 속도는 이전 피지컬에서 VM, 버추얼 머신으로 전환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레스한 컴퓨팅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은 쉽게 스케일링이 가능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기존 데이터 분석과 같은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즉 컨테이너에서 실행하기 위해 재설계 및 재패키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스테이트레스 컴퓨팅 기반이 스테이트풀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리고 컨테이너가 개발 단계 서비스에서 실 프로덕션 서비스까지 넘어옴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설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는 올해 초 오늘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기업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지배적인 아키텍처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먼저 빠르게 스케일링이 가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일시적인 리소스의 사용, 그리고 서비스의 다국적 배포, 데이터 수집 등 필요한 서비스만을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IDC는 다수의 기업의 CIO 대상으로 서베이 결과 스토리지와 관련하여 CIO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형 소비는 기업에게 비용적인 장점과 민첩한 IT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현대화를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 오던 고객들은 많은 비용의 부담으로 서비스 워크로드 유형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온프렘에서도 서비스형 요금 체제 사용을 희망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그리고 UID가 같이 저장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계층 구조가 아닌 동일한 구조 공간의 저장과 추출이 파일 스토리지보다 빠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디렉토리 형태의 계층 구조가 있고 디렉토리 주소와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구분합니다. 즉 동일한 파일이라도 다른 폴더에 저장이 되면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동일한 UID의 파일은 동일한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파일 스토리지의 단점은 스토리지 용량이 점점 커질수록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그리고 파일 리스트 조회 등의 연산이 느려지는 성능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개선한 것입니다. 더하여 클라우드 호환성 즉 온프렘에서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에서 온프렘으로 데이터 서비스 전환이 용이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로 설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AWS S3 가장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AWS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졌다가 현재에는 클라우드 벤더, 스토리지 벤더, 개발사 등에 의해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S3 지원 스토리지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최적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미국과 영국 유저들 약 500명 대상으로 실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리서치 기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백업 및 복원, 데이터의 이동성, 용량 관리, 그리고 하이 어벨러빌리티, 멀티 클라우드, 암호화 및 DR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답하였고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의 스테이트 풀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에는 데이터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기존 연구, 개발 용도가 아닌 프로덕션, 엔터프라이즈급의 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확장성, 서비스의 복원, 데이터의 이동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기존 스토리지 제품들은 CSI,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순 PV 연결을 제공하지만 CSI 드라이버 지원 기능의 종속적인 구조와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에 대한 제약상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스토리지 또한 분리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의 프로덕션 서비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컨테이너 스토리지, 즉 자동화, 확장성, 서비스의 복원, 데이터의 이동성을 완벽히 지원하는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퓨어 스토리지 포트웍스는 컨테이너 및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소프트웨어 정의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스토리지를 가상화하여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싱글 플랫폼으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쿠버네티스 배포판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술 중심 분석 회사인 기가옴에서는 기가옴 레이더로 각 기술 항목의 리더 제품을 평가합니다. 포트웍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플랫폼 넘버 1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고 쿠버네티스 스토리지의 골드 스탠다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포트웍스를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백업 플랫폼 넘버 1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포트웍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로컬 디스크, 벤더에 상관없는 외장 디스크를 가상화하여 성능, 보호 레벨, 블럭, 파일, 오브젝트 타입별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앱, 클러스터 단위를 넘어 온프렘과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과 보호를 제공하고 최적화된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토리지인 포트웍스 위에
DB 애저 서비스를 올린 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토웍스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PDS는 업계 최초로 서비스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DevOps 엔지니어는 클릭 한 번만으로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SQL, NoSQL 검색, 스트리밍 옵션 카탈로그에서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모니터링, 백업, HADR, 마이그레이션, 자동 확장, 보안을 포함한 작업을 완벽하게 자동화합니다. PDS는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의 골드 스탠다드인 포트웍스 기반으로 구축되므로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요구사항을 지원하도록 확장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실행 중인 모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하이 어벨리빌리티 데이터 보호,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며 SQL, NoSQL, 데이터베이스, 검색, 스트리밍 등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옵션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각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사이징을 위한 템플릿을 포함하는 원클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므로 실 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플랫폼을 운영하는 담당자분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S3입니다. 이전 대다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용량 아카이빙 용도에 포커스된 제품으로 고용량 하드디스크 기반의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S3 오브젝트를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며 올 MVM이 기반으로 컨테이너 데이터 분석 환경에 필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용량 처리, 데이터 레이크의 스케일 아키텍처, 스트리밍 분석의 자원의 세분화, AI 클러스터의 대량 병렬 처리를 일관된 성능으로 지원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많은 데이터셋을 요구하고 분석이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의 상품 추천 시스템의 데이터셋은 개인의 소비 정보 외에도 지표, 국제 금융 데이터, 이자율, 외환 보유, 그리고 상품 가격, 투자 등의 정보 등의 많은 데이터셋의 연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용 스토리지를 도입 시 기존의 스토리지 도입과 같이 늘어나는 데이터를 3년, 5년 단위로 예측해서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소비형 가금 체계인 퓨어 애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퓨어 애저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하고 중단이 발생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5년, 10년 지속적으로 스토리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타 스토리지 밴드와는 다르게 퓨어 애저 서비스의 강점은 실 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입니다. 예로 사용자가 300테라짜리 용량을 할당을 받고 100테라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300테라에 대한 요금 부과가 아닌 100테라바이트 실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부과가 됩니다. 더하여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스토리지는 약 25%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아이엠그룹 신창호 대표님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실 구축 시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그룹의 신창호입니다. 이제까지 김태형 부장님께서 그 퓨어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포트웍스와 S3를 이용한 데이터 플랫폼의 트렌드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지금서부터 그러면 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관점을 구체화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구축 방안,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좀 살펴서 저희가 어떤 일로 접근해 갈 수 있는지, 일단 비즈니스가 있어야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아래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일단 좌측에 OLTP성 데이터, 그 다음에 IoT라고 흔히 부르는 장비에서 쏟아지는 센싱 데이터, 그 다음에 익스터널,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인포메이션을 일단 소프트웨어는 배제하고 데이터를 어딘가에 다 수집한다.
봤을 때 수집된 데이터들을 갖고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우측 끝에 보시면 마케팅 부서, 제조업체이든 아니면 온라인 리테일이든 아니면 뱅킹이든 다 마케팅 부서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광고 등 아니면 상품을 타겟팅하는 360도 고객 뷰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BIDW가 하던 올랩이나 넥스트 BI라고 부르는 셀프 BI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과 소통하는 인터페이스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혹 다른 회사들은 이 데이터를 판매해서 데이터 수익 사업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 중간 과정을 쭉 보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CRM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리고 DWBI라고 부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고민하는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한 5년쯤 전에 빅데이터라는 훌륭한 단어를 기치로 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리 해보면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DWBI 쪽으로 포커싱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 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BIDW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BIDW를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BIDW란 단어에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IT 역사에 관한 그런 히스토리 장표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 추가 안에서 보면 빨간 박스 친 위쪽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IR이라고 부르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는 어떤 큰 인포메이션을 이해한다, 언더스탠딩 한다는 관점의 그런 분야, 학문적 분야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런 카테고리고요. 거기에 경영정보학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인공지능의 초창기 버전을 통해서 나온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서치,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점일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IR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이해한다는 큰 카테고리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공유 끝에 사실은 분석 플랫폼이 있고 그 IR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서 사실은 BIDW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고, 그 시점에서 중요한 일은 보이시는 코사인, 사인 곡선처럼 생긴 빨간 그래프가 말해주고 싶은 건 IR을 시작하던 도입 초기에 메인프레임이라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드웨어가 발달되고 소프트웨어가 발달되면서 오픈 시스템 기반의 분산 시스템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는 시스템은 클러스터링이라는 하드웨어가 병렬 처리되는 N개의 하드웨어에 뭔가 데이터를 한 군데로 다 모집하는 논리적인 중앙 집중이 등장하고 있다. 그 논리적인 중앙 집중 위에 저희는 BIDW 개념 안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산업 분야, 특히 이제 금융권도 있을 수 있고 제조도 있는데, 오늘은 기술 역사 속에서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산 원장 블록체인, 바이오매트릭스, 5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양자 컴퓨팅. 저희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안에 등장하는 기술을 모두 나열했고요. 그중 저희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일을 할 때 사실은 저 위에 등장하는 기술들이 배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뜯어내서 밑에 실제로 금융권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시스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고객이 채널, 앱이나 인뱅, 스뱅을 통해서
본인들의 계좌나 이체 업무를 하면 계정계에 잔고가 남고 그 잔고를 맞추기 위한 족적들을 모두 정보계로 가지고 와서 저 정보계에서 사실은 BIDW를 하고 있는 거죠. 흔히들 ADW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RDW라고 부르는 Analytic DW 또는 RDW라고 부르는 리얼타임 DW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정보계를 통해서 금융권은 데이터 허브라는 데 데이터를 넘기고 거기에 통합 DB를 만든 다음에 저 부분이 보통 DMP라고 부르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 DMP를 통해서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 쪽으로 가져갈 때는 보통 주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어떤 식으로 쓰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허브에 CMP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로그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로그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로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통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부서라고 불리는 마케팅 부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진 부서 말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가게나 기업, 경영정보나 인사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들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부를 통해서 데이터의 결과물이나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그 어떤 보고서들을 받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과거하고 별로 달라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보계나 데이터 허브 인공지능의 기치가 부서들 간의 데이터 사일로를 지우고 한 곳에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 중심의 경영이나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목표였는데, 만들고 나니 다시 격리가 생긴 게 현재의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얘기되어지는 분석 플랫폼의 단일화 또는 뒷부분에 가면 이제 데이터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얘기할 때 데이터들이 결국 카피되어져서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생기는 것들이 원인일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금융권의 상황을 결론 지어보면 플랫폼은 거의 안 갖고 있는 곳이 없지만 실제로 서비스로 이어진 곳은 많지 않아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각각의 현업 부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머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은 BIDW가 정보계의 BIDW를 넘어서서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BIDW의 시각으로 구축을 하려고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알고 있던 BIDW의 전통적인 강자들 테라데이터나 아니면 코그너스 같은 기존의 올랩 중심의 스타 스키마를 이용한 BIDW의 올랩들이 많이 사라지고, 물론 계속 이용하시는 데도 많이 있지만요. 새로운 아키텍처, 결국 스트림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원데이터 소스 중심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등장해서 포탈을 구축하는 시점에 엔터프라이즈 DWBI나 서치 또는 용도에 맞는 포탈들을 만들고 계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데이터 소스는 뭐 어떤 데이터든 데이터를 인제스턴 레이어로 갖고 온 다음에 저기 잠깐 언급되고 있는 카프카 나이프아이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오픈 소스들이 다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있는 상용 제품 같은 것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다 스파크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물론 스파크를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의 추세는 스파크의 SQL이나 스파크의 스트리밍이나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 스파크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곳은 주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한 곳에 적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적재된 곳의 속도가 느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식통합DB가 다시 옛날에 반복 답습하면 안 되는 여러 벌로 카피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IDW를 하기 위해서 지식통합DB라는 걸 만들고 결국은 스파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과거에 하던 BIDW를 분석 플랫폼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지식DB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 데이터를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업무적으로 다가서서 지금 예제로 드는 거는 인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데이터는 보통 임직원 프로파일이나 부서 프로파일이나 그 임직원이 달성한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의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프로파일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모두 담은 다음에 요건 예제입니다. 요 예제들의 데이터들을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로 구분하고 구분된 데이터들을 다시 실시간 배치로 나누어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DB라는 곳에 적재할 때 보통 티어링을 하는데 티어 0에 0 또는 1, 2로 나아가는 저 영역에 브론즈, 실버, 골드의 데이터의 가치를 밸류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골드 단계의 데이터들을 꺼내서 과거의 BIDW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티어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티어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래 보시면 원천 데이터의 티어 1, 2로 나가는 영역에 상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원천 데이터는 프로젝트 정보라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속성의 이름, 기간, 상태,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다면 티어 0에는 1대1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OLTP성, 운영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피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DW의 ODS 역할을 하는 게 티어 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티어 0에 들어온 다음에 티어 0에 들어온 데이터를 티어 1로 넘길 때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보통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지름길들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업체의 위험도나 업체 관계 점수 같은 새로운 변수들을 정의하고 그 점수들한테 점수를 부과할 때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쓰거나 아니면 룰 베이스 엔진들을 써서 그 티어 원서부터 파생 변수들을 생성하고 그 파생 변수들이 생성된 것들은 유지하면서 다시 티어 2에 인공지능용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요건에 맞는 뭐 그래프용 DB를 만드는 등의 액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밸류업해서 BIDW화 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의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티어링 통해서 가치들을 끌어올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보시는 그림처럼 시간 단위로 수집을 하거나 일 단위로 수집을 하거나 주 단위로 수집을 하거나 월 단위로 수집을 하거나 시간 단위보다 더 짧게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는 준시 시간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1차 통합 영역의 데이터를 다 담는 거죠. 그리고 통합 영역의 데이터를 다 담은 걸 용도, 필요에 의해서 준 보관 영역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이 준 보관 영역과 통합 영역 이게 데이터들을 에이징, 보관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는 것들을 아케이빙 한다. 요게 이제 보통 여태까지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에 통합 영역에서 준보관 영역으로 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 영역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통합 영역이 버티지 못할 때 준보관 영역을 활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일이 끝나는 것들을 준보관 영역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통합 영역에 데이터를 뭔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큰데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된다면 스냅샷이 아닌 것이라도 준보관 영역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이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드리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통합 준보관 아케이브 즉 핫, 웜, 콜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퓨어스토리지라는 제품이 통합 준보관 아케이브는 논리적인 걸로 가져갈 수 있고 사실은 준보관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모든 영역의 데이터들을 성능을 보장해서 사실은 통합 영역 하나로만 극단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 다 통합해서 필요하면 뭐 과거 5년 전 데이터까지 다 분석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이만큼 데이터들을 빠르게 적재 가공 그 다음에 처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은 더 나아가서 통합의 첫 번째 데이터들이 모두 담긴 다음에 아케이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뭐 5년만 복원하고 이제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고민해 봤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저렇게 DWBI 개념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데이터 영역도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과거에 이제 온프레미스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앞에 김태훈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쿠버너티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대세인 만큼 필요에 의해서 온프레미스, 즉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 다음에도 AWS를 쓰시다가 GCP나 아니면 애저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원천 데이터는 대부분 온프레미스에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땡겨 넣는 부분서부터 이제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AWS의 데이터를 1차 적재한 다음에 분석은 AWS에서 한 다음에 결과를 GCP로 가져가거나, 지금 말씀드린 건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인 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영역까지 통합 DB를 만들고 이제 분석을 위한 것들만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 경우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인 셈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 장표에서 설명드린 통합, 중보간 아케이브, 뭐 분석 통합, 그 다음에 서비스 통합,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용도나 카테고리의 분류에 따라서 어느 영역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서 어떻게 적재하고 분석할 거다라는 계획에 있어서 온프레미스 영역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넣어서 많이 활용하는 게 더 지향하는 바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WS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써보신 중로는 비싸다. 시작은 싸게 시작하지만 쓰면 쓸수록 비싸다는 걸 체감하시게 되는 게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의 감정, 인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업들의 가장 적합한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하고 하이브리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결국 결정하시게 될 때, 그때도 역시 데이터 역시 문제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딘가 온프레미스든 어느 위치에서든 적합한 위치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객사가 데이터를 잘 갖고 있는 것, 그게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하이브리드 플랫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그 플랫폼에 접근해가는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김태우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실 컨설팅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웨비나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성능 오브젝트 플랫폼 플래시 블레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포괄하고 어디서든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배포, 전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플랫폼 포트웍스를 제공을 합니다. 또 원클릭 DB 애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포트웍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더하여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신속한 복구 그리고 백업을 제공하는 포트웍스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형 가금 체계 퓨어 애저 서비스를 통해 컨테이너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IM브루에서 설계드리는 데이터 정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이 최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을 제공드립니다. 늘어나는 데이터와 이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최적의 활용, 그리고 즉 여러분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IM 그루와 퓨어 스토리지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몇 가지만 뽑아서 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랫폼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네, 세션에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스테이트레스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테이트 풀한 형태로 바꾸고 이 스테이트 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 이 데이터가 빠르게 공급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표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뭐 조금 질문이 광범위해서 예. 예. 네. 다음 이제 질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웍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스토리지를 가상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는 기업이 가지는 문제인 클라우드로 다 옮길 때 레이턴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포트웍스가 이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장점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라고 표현하신 건 혹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 예를 들자면 엘라스틱을 깔고 있는, 엘라스틱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를 표현하신 것처럼 이해해야 될까요? 요거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트웍스의 스토리지 가상화는 데이터 가상화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포트웍스가 일종의 그 가상화 기술을 써서 그러니까 출입구를 단일화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포트웍스가 저런 소프트웨어 기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걔네들까지 다 가상화 기술을 써서 어떤 한 출입구로 다 제공할 수 있는지는 만일 포트웍스가 제공한다면 데이터 레벨에서 가능하고 포트웍스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API 레벨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포트웍스의 API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예. 아직까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ERP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어도 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IT 히스토리의 이해도가 필요한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언제 써야 되냐, 반대로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BIDW를 언제 써야 되냐 또는 인공지능을 언제 써야 되냐 이런 질문으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ERP를 제한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작다 요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지금 존재하는 회사가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때 여태까지 리더들의 감성이나 리더들의 감각으로 했다면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선택할 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느낌이나 필링으로 하던 의사결정을 저걸 만드시게 되면 그 느낌이나 필링에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하거나
아니면 답을 모르고 있을 때 답의 길잡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의사결정의 내용이 뭐냐 여기까지 가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을 몇 명 뽑을 거냐 라는 의사결정 5명 뽑을 거다 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이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일 안에서 지금 다음에 하게 될 일은 5명이면 충분해라는 의사결정을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주 좋은 네.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스토리지 안정성과 관련하여 벤더사 제품별 6-9과 같은 안정성에 대한 지표가 있을 텐데 포트웍스로 여러 플랫폼, 퍼블릭, 온프렘 등의 스토리지를 묶을 경우 안정성 지표가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만약 각 데이터 위치별, 뭐 예를 들어서 S3 온프렘 스토리지로 각 장비 및 서비스의 안정성 지표를 따라가는 거라면 포트웍스에서 어느 쪽에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나요? 아, 예. 뭐 스토리지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이제 네, 좋은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예, 포트웍스에 구성되어 있는 PX 스토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뭐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널 서버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들을 이제 가상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익스터널 스토리지라 그러면 익스터널 스토리지 레벨에 따른 스토리지 클래스가 지정이 되고요. 인터널 SSD라든지 뭐 하드디스크를 사용해서 풀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 클래스가 또 정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각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곳에 해당 컨테이너들을 배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 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PX 스토어의 그 가용성은 6.9, 5.9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또 저희 SE 분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이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 기술 역사 속에서 분석 플랫폼을 이해하여 현재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 질문의 답은 일단 분석 플랫폼의 일은 탑다운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는데 탑다운이라 함은 지금 분석 시스템을 드리고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 지금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서비스를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역사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기술이 하나씩 태어나는데요. 이제 과거에 했던 그 아주 초보적인 의사결정서부터 지금 되게 고도의 인공지능까지 사실은 90년대서부터 다 하던 것들,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히스토리 안에 뭐 예를 들면 일기예보 아니면 뭐 미국의 IBM의 뭐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처럼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인공지능을 써서 뭔가 내가 하려는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의 그 히스토리를 잘 찾아보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탑다운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야 그 안에서 이제 점검을 할 때 그러면은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의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깊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없는 데이터는 만들고 있는 데이터는 분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기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경우 포트웍스 플랫폼으로 바꾸려면 어디까지 걷어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잠깐 답변을 네. 드리면은요. 기존의 플랫폼이 일단 이제 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포트웍스 같은 경우에 모듈 형태로 제품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환경이 이제 뭐 피지컬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 머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의 전환, 컨테이너화로 시키는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또 하나 질문을 선택해 이거 주시겠어요? 너무 많아서 예, 예. 질문을 다 답변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골라주시죠. 그만할까요? 예. 예. 네. 네. 네, 질문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47번 질문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액세스 시 다른 레텐시가 발생 시 분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온프레미스로 가져와 분석. 이 질문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도 있고 중요한 정보들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는 온프레미스에 있고,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다고 한 건 AWS S3의 데이터가 더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AWS S3에 있는 데이터하고 온프레미스에 만약에 오라클 DB에 있는 데이터를 붙여서 써야 된다. 그러면 액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레텐시는 전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AWS S3를 어떤 옵션을 선택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S3는 오라클의 엑사데이터를 쓰셨다면 엑사데이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자명하고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에는 온프레미스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가이드 하실 겁니다. 그래서 S3의 데이터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올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런타임에서 두 개를 같이 뭔가 묶어서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일단 디테일 데이터를 좀 봐야 더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온프레미스로 데이터를 내려서 온프레미스에서 뭔가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포트웍스의 원웨이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뒷단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포트웍스의 앞단에서 데이터를 조립해서 보는, 마치 하나의 오라클로 말하면 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상화를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네. 네. 49번.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DB 형태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게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 대한 질문일까요? 아, 예. S3에 관한 질문일까요? 네.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DB. 그래서 다 마저 읽어볼게요. 용량 추세를 분석하여 병목 감지 및 향후 용량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공간을 구성하는데 제약은 없는지. 요거는 상면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이게 상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파일 타입 사이즈를 지원하는지 궁금하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 간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요거 이제 종합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일단 섞여 있습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에 관한 질문. 대표적인 게, 일단 퓨어 스토리지는 알고 계신 하드웨어보다 상면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뭐 한 30배 이상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면 공간으로 한 층을 다 쓰실 경우에 한 블록이면 되세요. 뭐 SSD니까 그건 이해하실 것 같고요. S3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퓨어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S3나 N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파일 타입 상관없습니다. 사이즈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환경 간의 데이터 어떻게 관리되는지, 기존의 하드웨어, 예를 들어서 IDC 센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간의 데이터, 환경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논외긴 한데, 네,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S3 네. 예,
리플리케이션을 네. AWS S3 네.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S3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네. 바로 AWS S3로 복제를 통해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 질문하신 분은 아마 저희 이 퓨어 스토리지의 그 어떤 그 특장점을 정리하고 있는 다큐멘테이션이면 많이 해결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지금 잠깐 설명하신 레플리카하고 카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레플리카는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저자가 만드는 애거든요. 카피는 그 프로세스가 바뀐 애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 카피를 해서 옮기는 거하고 만들어질 때 같은 그 작가가 두 벌을 만드는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데이터의 품질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개념이 요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네. 오늘은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 네. 네. 세 번째 세션도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저희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지금 화면에 그 설문조사 항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혹시 데이터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방문해서 잠깐 인사드리고 네, 요건을 듣고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 설문조사 10번 항목이 맞죠? 네, 10번 항목에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찾아뵙고 또 상세한 설명 드리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